오늘 정치 토픽 네 번째입니다. 정청래 체제 붕괴 초읽기, 비대위로 전격 전환을 하는가? 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자,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을 하나만 더 붙여서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지금은 1대1 토론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죠. 장동혁하고 조국. 그런데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조국도 그렇고 정청래는 끼는 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정청래도 민주당이고 이 정청래를 공격을 할 수가 있죠. 이재명은 민주당이니까.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을 또 여당이고 하니까 바라고 있지만은 정청래는 여기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가타부타 말이 없고 자기가 상당히 곤란한 거죠. 거기 가서 이재명 몸통 이야기를 막 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다 방어를 해야 되니까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안 끼어들고 싶겠죠. 근데 이준석은 여기에 끼어들고 싶은데 안 끼워주려고 하는 거죠. 이 두 장동혁 조국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1대1 토론이 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정청래하고 조국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런 토론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엉뚱하게 신경전만 벌이고 끝냈습니다. 토론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제 정청래는 여기서 빠지는 것이 거의 확실해지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국이 다시 당 대표가 됐다고 다른 정당 대표들과 만나고 있는데 오늘 정청래를 만났는데 서로 신경전을 벌였다. 신경전이 그런 겁니다. 뭐냐면은 조국 당이 12석이죠. 근데 그때 대선 국면에서 자들끼리 뭔가 이제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원내 교섭단체가 20석 이상인데 10석으로 낮춰서 원내 교섭단체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조국이 왜 그거 안 지켰느냐. 정청래에게 따져서 물으니까 정청래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그거 해달라고 나한테 찾아온 조국당 의원들도 없었어.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면박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감옥에 가 있을 때 조국당 의원들이 계속 찾아와서 우리 약속한 대로 원내 교섭단체 만들어줘 이렇게 징징거리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죠. 조국이 없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또 하느냐. 조국 없을 때 거의 일도 안 했습니다. 있을 때도 일 안 하지만은 조국당 의원들. 자, 그거 가지고 또 오늘 신경전을 벌였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오늘 조국하고 정청래가 만났는데 토론, 대장동 관련 토론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나왔다. 그러면 정청래는 빠지는 거고 장동혁, 조국 두 사람의 토론이 성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제가 이 정청래 체제 붕괴 초읽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민주당이 당대표 그리고 원내대표 김병기를 포함해서 최고위원이 9명입니다. 근데 9명인데 과반이 5명이죠. 5명 이상이 사퇴를 해버리면은 정청래 지도부가 와해됩니다. 와해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이게 물론 한두 명씩 나가면은 이거를 빨리 이렇게 보충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겠지만은 이게 한꺼번에 지금 다 나가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한 2번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과거에 홍준표 체제가 무너질 때 그때 유승민,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최고위원들이 선제 사퇴를 해버려서 지도부가 무너진 적이 있었고 이준석 때도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상황은 다른 거지만은 민주당 정청래 체제도 최고위원들이 먼저 쫙 빠져버리면은 이 지도부가 아예 무너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최고위원 중에서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3사람이 있습니다. 김병주, 한준호, 여기는 경기도지사 나가겠다고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전현희는 서울시장에 나가겠다 이렇게 노리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3명 빠지죠. 5명 빠지면은 무너지는데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지방선거 경선에라도 출마를 하려면은 이 국회의원 배지는 달고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후보가 되면은 이제 내놓는데, 그런데 당직은 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당헌 당규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죠. 선거 6개월 전인 12월 3일까지 최고위원직을 다 사퇴를 해야 된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일주일 남았죠.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빠르면은 이번 주 내에 거취를 표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죠. 지방선거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이현주, 서삼석, 황명선 이 최고위원들이 있습니다. 뭐 전남지사로 나간다는 사람도 있고 뭐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최고위원들이 줄 사퇴를 하게 되면은 5명 이상이 사퇴를 하면은 정청래 지도부는 해산을 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정청래는 자기가 1년짜리 대표를 맡고 있죠. 이재명을 자녀 임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2년인데, 그래서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8월에 다시 당 대표로 나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있죠. 그래야지 8월에 당권을 잡아야지 그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야무진 꿈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권리당원 하고 대의원 투표를 등가 1대1로 만드는 그런 작업도 다 지금 하고 있죠. 본인이 그전에 박찬대한테 대의원 투표에서 졌기 때문에 대의원을 아예 무력화시키는 그 작업까지 하면서 당대표를 노리고 있는데, 그 전에 조기에 이게 지금의 체제가 무너지고 비대위가 들어서면은, 그러면 다시 좀 상황 변화가 생기니까 당권에 재도전하기 좀 어려워지는, 자, 그런 상황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 정청래는 명청 갈등설, 이재명 정청래 갈등설, 여기 이제 다시 휩쓸려 있죠. 그리고 이 김어준 쪽에 너무 이렇게 밀착을 하는 바람에 뭐 김어준의 딴지일보가 뭐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재명 쪽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개딸들이 이재명하고 김어준 정청래로 쫙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재명 쪽 커뮤니티, 이재명 갤러리 이런 데 보면은 정청래 물러나라 이런 비판하고 지금 빨리 비대위 체제로 바꾸라 이렇게 주장하는 글들이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소개한 것을 보면은 이 친명의 한 네티즌은 정청래의 길은 2개밖에 없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뭐냐, 첫 번째는 당원들에게 사죄하고 책임지고 당대표 사퇴를 하느냐,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돼서 쫓겨나느냐, 이 2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초기에 이렇게 그 좌파가 이제 분열을 할 것이라는 그 분석은 저도 지금 많이 해드렸죠. 그런데 그게 초단기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뒤에 김어준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재명이 외국가에 있는 동안에 김어준이 거의 뭐 대통령 노릇을 했습니다. 전부 다 김어준 방송에 가서 이것저것 보고를 하고, 심지어 그 이재명의 참모인 그 정책실장 김용범 정책실장까지 이제 그 김어준 포로에 나가서 뭐 그때 또 트럼프 뒷담화를 하고 막 이런 적도 있었죠. 그리고 이 김원혜 의원하고 부딪힌 데 대해서 거기서 쫙 설명을 하고 이 김어준에게서 코치를 듣고 분소를 듣고, 자, 이런 상황이 이재명의 지금 집권 초반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보통 과거 정권 같으면은 한 6개월 이 정도 됐으면은 아주 그냥 그 용산의 대통령실의 권한이 막강해서 감히 제일 여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사사건건 시비를 놓거나 아니면 자기 정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랬다고는 바로 숙청됩니다.
정치적으로 숙성됩니다. 그랬다고는. 그런데 지금 정청래는 초반부터 이재명과 각을 세우면서 무슨 명청 갈등이니 명청 전쟁이니 이런 말까지 좀 나올 정도로 위세를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거는 뒤에 김어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김어준이 오히려 지금 이재명과 동등하거나 아니면은 실제적인 파워는 좌파 진영 안에서 더 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이 이야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강조를 드리냐 하면 좌파의 분열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 재개도 있지만은 이재명의 임기가 저는 다 5년 다 못 채울 걸로 저는 보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재판 재개를 통해서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는 재판만 다시 서울고법 형사 7부에서 내년에 이 재판부가 바뀌어가지고 바로 재판에 들어가면은 한두 번 재판만 열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 유죄 취지 파기 한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방법이 하나 있고 임기가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또 하나는 탄핵이죠. 탄핵. 보수 정권 지금 2번 탄핵될 때 전부 다 무슨 뭐 야당이 3분의 2 의석을 가졌던 게 아닙니다. 보수 내부에서 분열이 됐고 배신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유승민 계열, 그리고 그 친유승민계, 친김무성계, 그리고 이번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낙마하는 과정에서 한동훈계, 이렇게 내부에서 이탈자가 나와가지고 탄핵이 된 겁니다. 보수 정권에서 2번이나. 그럼 좌파 정권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특히 이재명은 지금 탄핵 그 사유를 쌓고 있죠. 제가 제일 처음에 초기에 말씀드린 이 재판에 관여하는, 재판에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는 이런 것도 나중에는 이거 전부 다 탄핵 사유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재명 탄핵안 발의는 못해도 대통령 탄핵안 발의는 과반수가 있어야 되죠. 국회의원. 지금 뭐 3분의 1 개월 넘으니까는 발의는 못해도 탄핵 소찬을 만들 수는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걸 다 기록을 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지금 좌파가 완전히 분열이 되고 그 정계 개편 비슷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워낙 이재명 정권이 취약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오늘도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열흘 동안 외국에 나갔다 왔으면은 제일 먼저 뭘 챙겨야 됩니까? 민생 챙기고 경제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시도 내리고 관계장관 불러서 대책회의도 하고 이게 정상인 나라죠. 그런데 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이 코스피가 그렇게 흔들리고 환율 폭등하고 이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조치나 지시 같은 건 없이 첫 번째 지시가 공범격인 이화영의 재판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그 검사들이 집단 퇴정했다고 그 전부 다 감찰하고 수사하라 이런 지시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굉장히 지금 취약한 상황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그 상황에서 좌파의 이 분열이 일어나면은 이 전국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